분기당 1조 원 가까이 아니 혹은 넘는 단기 순이익을 올렸고요. 부자들이 된 사람 여러 봤어요. 이른바 청년 부자들, 40대 초반 부자들이 되는 100 몇십억 이렇게 막 이렇게 돈을 모으시는 분들인데, 긴축을 더 할 것 같다라고 한 뉘앙스는 바꿔 말하면은 채권에 대한 투자의 적기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금리 시대에 유망한 섹터가 어디일까요? 제가 근데 책에는 제가 은행주를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근데 뭐 대놓고 언급일 수도 있기는 하는데, 사실 좀 이론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높으면은 사실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이거든요. 올해 예상하기로는 이미 2022년도에 거의 이제 이들 은행들이 거의 분기당 1조 원 가까이 아니 혹은 넘는 단기 순이익을 올렸고요.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빼고 순수 이익만 단기 1조 원인 거예요. 분기당 벌어들이는 게. 그리고 올해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워낙에 또 가계대출도 좀 늘었고 금리는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이 상당히 돈을 좀 많이 벌었고, 해서 그 전에 은행에 좀 많이 좀 돈을 좀 넣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으로 좀 많은 좀 그전보다 좀 수익을 좀 얻을 거라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은행주라고 해도 배당 수익률이 좀 작죠.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요. 그런 이유로 뭐 은행주가 이게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금융부에 짧게 있었던 기자 입장에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 이거를 좀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워낙에 규제를 좀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 기업이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미래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돈을 벌어올 거란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은행이 지금보다 돈을 미래에 더 많이 벌어올까? 아니면 은행이 지금도 규모가 큰데 미래적으로 더 많은 돈을, 아니면 더 많은 덩치를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은행이나 뭐 이런 은행들도 보면 직접 이제 기업에 투자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업 M&A나 합병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증권사도 있고 자산운용사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은행이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규제나 이론적으로 보면은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통한 이 예대 마진, 이거가 은행의 수익이 전부가 돼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규제가 많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자체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고, 은행이 뭔가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감당을 해서 뭔가 좀 모험적으로 투자하고 등치를 불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2%의 추세로 봤을 때, 게다가 또 우리나라가 또 이제 한반도라는 그런 좁은 그 시장 안에서 여기서 성장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성장할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은행의 주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기준선을 놓고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래서 배당 정도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배당을 좀 보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매력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금리 시대에 많이 떨어진 성장주를 조금씩 사 모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임주가 요새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게임주는 너무나 이게 흥행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급변동하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추천을 감히 못 드리겠고, 근데 만약에 내가 NC소프트 같은 그런 걸 사고 싶었는데 근데 비싸서 못 샀어.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하나의 그냥 갖고 계시는 건 괜찮기는 한데, 어떤 미래 유망성을 갖고 게임주에 투자하는 거는 약간 좀 리스키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 많이 봐야 될 것 합니다. 이미 뭐 진행자님도 그렇고 다른 많은 경제 전문가들 얘기하기 때문에 노년층 인구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뭐 바이오나 헬스케어주가 크게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뭐 유제품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좀 어른용 분유를 좀 이렇게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어르신들이 보면은 여러 단백질이나 여러 건강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 수요가 늘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저출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하나의 뭐 사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건 장기 보유를 할 때라는 거를 좀 관점을 뒀을 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맥락이 아니고 주식을 좀 떠나 있다고 하면 채권 투자를 좀 상당히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건 상당히 좀 보면은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하고 개인이 좀 접근하기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모바일 MTS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장외 시장이 있고 장내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봤을 때 우량 채권 위주로 해서
사 놓으시는 거, 장기채 위주로 사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짜리 만약에 장기채권이 있는데 이율이 뭐 3.5%, 4%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은퇴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예금 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 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좀 다르게 가야 될 게, 저는 뭐 청장년층이나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 재테크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본인 업무에 대한 이 전문성을 높여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아무리 재테크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 잘 만나지 않는 이상은 결국 내 근로소득인 거잖아요. 내 능력과 내 여와 내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서 이제 그 소득이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갔을 때 첫 사수, 첫 뭐 팀장, 아니면은 그 첫 기업에 있는 그런 인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주변 사람들이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저는 예전에 IT 쪽을 출입을 할 때 부자들이 된 사람 여러 봤어요. 이른바 청년 부자들, 40대 초반 부자들이 된 분들, 이분들이 그냥 부자 되는 게 100 몇십억 이렇게 뭐 이렇게 돈을 모으시는 분들인데, 딴 게 아니라 그냥 창업주, 처음에 그 이제 그 창업주가 쩔이었을 때, 아니면은 직장에서 어떤 누구를 만났는데 그냥 그 사람 눈을 든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기업을 차렸는데 카카오야, 아니면 네이버야, 이런 식이 된다고 하는 경우를 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본인이 좀 예쁘게 봤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뭐 사업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뭔가 좀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부를 공유하는 거를 봤거든요. 사실 보면은 판교 안에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전문성을 늘리는 게 많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중장년층은 워낙에 또 지출이 좀 많이 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노년층 은퇴를 앞두신 분이라 하면은 한번 채권 시장, 채권 투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제가 봤을 때 연준이 지금도 물가가 높다, 긴축을 더 할 것 같다 라고 한 뉘앙스는 바꿔 말하면은 채권에 대한 투자의 적기가 조금 더 연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채권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미 많은 개인들이 채권을 사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채권정보센터에서 뽑아왔는데 거의 20조 원 정도를 개인들이 순매수했어요. 순매수. 근데 그 규모가 거의 최근 2, 3년 사이에 한 10배 정도 늘어난 수준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은 경기랑 물가 두 마리 토끼를 늘 놓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그 연준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물가와 경기를 잡는 거는 거의 이제 수능출제위원이 난이도 해마다 그거를 잡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늘 보면 수능출제위원들이 보면은 변별력을 맞추는데 실패했다라면 평가를 받잖아요. 이게 보면은 수험생들이 그때그때 다르고, 그 다음에 뭐 규모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교육 시스템을 받아왔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또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데, 사실 이런 그 단일화한 시험과 한 거의 표면화된 그 이제 수험생들이 보는 이 변별력을 맞추는데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경기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90년대인가요? 2000년대인가요? 아무튼 뭐 슈퍼컴퓨터로 해서 뭐 경기나 이런 투자에 대한 뭐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한다라고 하는 벤처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망했죠. 예. 워낙에 많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기상을 예측하는 것도 힘든데 경기의 변수는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할 때가 있고요. 또 예측하지 못한 범위로 움직일 때가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은행 상황인데 경기 너무나 안 좋아. 이 상황이면은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은 연준은 이미 금리를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금리 차가 크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금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런 딜레마 상황에 많이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비단 이런 딜레마적 상황은 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연준이나 다른 중앙은행도 마찬가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한국은행 실기하고 있는 거고, 요 관점으로 봐도 한국은행도 실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맞추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마리 토끼를 늘 놓친다라고 보고, 그래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가 또 우려하는 부분은 한 가지 좀 부분이 있긴 하는데, 이게 연준의 좀 예측력과 연준의 대응력이 보면 항상은 좀 그렇죠. 예. 가끔씩 늦을 때가 있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경제 위기적 상황이 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안 돼도 될 그 위기적 상황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최근 2022년 3월달 금리 오를 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도 이미 경고는 2021년 초반부터 인플레이션 경고는 나왔고 2021년 중반부터 물가 심상찮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상당히 좀 안이하게 좀 본 면이 있죠. 물론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좀 약간 좀 물가를 희생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한 2022년 3월 달에 0.25%포인트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연준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2023년, 2024년에 금리 올린다고 했는데, 물론 내가 1년, 2년 땡겨서 내가 올리는 거야. 이거에 대한 시장 시그널 충분히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별로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아닌가 싶어서 0.5%포인트 올렸는데, 별 반응이 없었죠.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이 더 날뛰었죠. 8%, 9% 이렇게요.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그때 또 마침 또 이제 실업률이 거의 4%가 내려와 있으니까, 그래, 맘 놓고 진료자에서 0.75% 팍팍팍 올렸는데, 그 와중에 아작나게 나는 게 일반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되겠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힘들었었고, 미국 내에 있는 여러 많은 분들도 힘들었었고, 대표적인 경우도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에도 설마 연준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과단성 있게 스피디하게 올렸을까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밸리뱅크도 그냥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어떻게 보면 판단 착오도 있긴 했겠죠. 망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좀 약간 실기하고 뒤늦게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좀 경기 내는데 상당히 무리를 좀 많이 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또 79년, 80년도 이때도 보면은 이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또 기준금리 과단성이 팍팍 올리잖아요. 그때 거의 아작이 났죠. 세계 경제가요. 79년도에 이란 혁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그 이제 침공이 있었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뭐였습니까? 79년 11일 있었죠. 그 2달 뒤에 또 쿠데타 일어났었고요. 와, 이게 정권, 그러니까 권력의 공백인 상태에서 이 외부적인 요인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연준이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뒤늦게 또 뛰어들죠. 금리를 낮춘다던가 아니면 또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이제 2016년 이후로 이제 긴축을 좀 하다가 다시 또 이제 2019년 또 지금 부양하는 그런 예를 좀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연준도 약간 정치적인 집단인 게 분명하고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970년도에 그 연준 의장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8년 동안 재임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잡는 데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가 또 이 정치 권력 개입 간섭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물가를 잡는데 아니면은 경기를 좀 이렇게 관리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가 늘 있는 게, 보면은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 그리고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느냐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그들의 판단, 내부 판단에는 실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정부에서 압력을 넣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나라도 있죠. 이명박 정권 때 외환 당국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는 생물처럼 움직이고 또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 최상단에 있는 금융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늘 맞는 건 분명히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경기 방향을 알고 싶다면 중앙정책의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 국면에 있을까요? 예. 뭐 앞서 이미 많이 말씀 좀 드린 것 같기는 해요. 많이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좀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긴축적인 상황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2달 전에 어떤 은행에서 내놓은 레포트를 봤는데, 내년 초쯤 되면은 한국은행도 이제 3.5% 기준금리에서 3.25% 정도로 낮출 수 있을 거라고 본 그 리포트를 봤거든요. 한 외국계 투자은행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현재 추세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아마 3.5%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쩌면은 또 연준이 기준금리 또 올린다라고 하면 우리도 경기를 좀 죽인다고 하더라도 환율이나 이런 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뭐 중금리 중물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예상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뭔가 안 좋은 게 올 것 같기는 한데 설마 이게 은행 커다란 게 하나 망하겠어. 그리고 2019년도쯤 해도 뭔가 경기가 안 좋은 게 좀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경기는 안 좋을 것 같아. 2020년에. 근데 코로나19가 올 줄 몰랐던 거죠. 지금도 보면은 뭔가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진작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뭔가 좀 우리나라 좀 경제적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긴 한데 뭔가 좀 불안한데 그 은행도 저번 3월 달에 실리콘밸리뱅크 망하는 것도 봤고 새마을금고도 좀 시원찮고 지금 저축은행에 뭔가 이제 연체율도 5%가 넘었다고 하는데 뭔가 불안한데 근데 뭐가 올지 모른다라는 게 이 불안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블랙스완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보면은 지금까지 저희 경험적으로 봤을 때 위기는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그 코로나 위기 때 그때도 이제 경기가 다운될 때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을 투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기를 살려놓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만약 위기가 온다고 하면 이미 많은 중앙은행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그들이 정말 뿌려놓은 자산이 엄청나게 쌓여있고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원래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좋게 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 전기자동차를 비롯해서 새로운 또 산업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81년도, 82년도, 81년도 우리나라 그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지만은 82년도 이후에 이제 그 뭔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전쟁도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이란과의 관계 정립도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이 전쟁할 위험도 좀 벗어나게 됐고 그리고 물가도 안정이 되면서 80년대 초반부터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기준금리를 낮춘다라는 것 자체가 부양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달러 가치의 하락이 있는 거고 달러 가치 하락에 따라서 자본이 제3세계나 아니면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에 유입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유가가 떨어지게 되고 게다가 우리나라 뭐 있었습니까? 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그에 따라서 일본 엔화가 확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확 올라가게 됐고 그래서 80년대에 정말 우리가 3조 호황을 맞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3조 호황에 대한 이 뭔가 숫자상으로 보는 엄청난 성장률을 좀 보긴 합니다만은 이후에 지금의 어쨌든 긴축적인 부분, 고인플레이션의 부분, 고금리적인 부분 이후에 올 새로운 호황이 또 있을 거다. 경기 주기로 봤을 때. 근데 물론 80년대와 같은 커다란 그 성장률의 모멘텀은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경제적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한 1년, 2년 좀 부정적으로 보여도 이후에 뭔가 경기 호경기를 대비한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 놓으시고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예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평소에 많이 적립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위기적 상황이 올 때 보면은 달러에 대한 그 가격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달러를 매각을 하고 그러니까 달러를 파는 거죠. 그 돈을 갖고 저렴해진 주식을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도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상당히 잘 통했던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또 오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 상황이 좀 분명히 나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괜찮을 부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하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겔스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도 저는 보니까 부겔스는 보니까 채널이 제가 좀 오면서 여러 봤는데 그래도 좀 제가 많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콘텐츠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보면은 상당히 어떤 성공담이나 아니면은 몇몇 사례를 짜집기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하면은 투자에 대한 진리, 정답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을 우려를 해요. 왜냐면은 많은 경우 성공담이 과장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게다가 성공이 맥락이 분절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 갖고 투자에 성공한 건데 근데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그거를 적용시키기가 또 어렵잖아요. 또 투자 시기에 대한 접근도 다를 부분이 있는 게 예전에 어떤 한 분이 또 카드사, 유명한 분이긴 한데 카드사의 신입사원인데 이분이 코인 등에 투자를 해가지고
18억 정도의 자산을 불린 거예요. 이때가 2020년 정도 되긴 하는데 2021년 정도 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코인 투자한다고 해서 그분처럼 됩니까? 아니거든요. 예, 절대적인 투자 진리는 없고요. 아, 그리고 또 재미난 거. 아니, 한창 이제 그 코스피 그 좋게 잘 나갈 때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뭐 책을 쓴다거나 해가지고 정말 나 성공한 투자가예요. 뭐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 했던 분들 지금 뭐 목소리 내시나요? 예, 그러니까 상당 부분 또 그분도 힘드실 거예요, 아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성공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성공에 대한 투자에 대한 확률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맞는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고 해도 틀릴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또 뭔가 확률적으로 높을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역량을 또 키울 수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30대 초중반 아니면 결혼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의 역량을 넓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침 시간에 그 이제 몰래 그 화장실 가서 이렇게 MTS 보면서 거래하시는 그 시간에 조금 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부수입을 늘릴 수 있는 본인만의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영역을 마련하시다던가 아니면은 또 본인 전문 영역을 잘 활용을 해서 뭐 블로그나 아니면 본인 콘텐츠를 쌓아 놓으신다던가 그런 부분을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겔스 이런 채널도 많이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감각도 늘리시고 투자 감각 늘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을 때 성공이라는 표현은 그렇긴 한데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가능성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정답인 것처럼 나만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십시오. 그러면서 본인들 너무나 현혹되게 얘기하는 거에 절대 넘어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